네,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자, 어제 제가 9월 1일 날 삼성전자의 약간 교란적 시장 행위를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주말장에는 이제 주간 정리를 제가 해드립니다. 사실 열심히 평일은 제가 거의 장중에는 자리를 잘 안 뜨나요. 점심도 거의 시켜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전쟁터거든요. 제가 가끔씩 리얼 야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말 이게 돈 전쟁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시장도 보면서 매매도 하면서 이제 포트를 꾸려가는 과정에서 항상 장중에 제가 제 목소리 들으면 되게 업이 돼 있어요. 예, 그냥 전쟁 됐으니까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간에 이렇게 휴일에 드리는 방송이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암정을 찾고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다시 기준을 잡을 수 있어서 보통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바벨 전략이에요. 기본적 분석이나 매크로도 보고 시장 돌아가는 스토리를 실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 그다음에 종목 이런 데 적용을 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꾸준히 그렇게 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요번에 개인 수급이 되게 많이 커졌고 실제로 매크로나 애널리스트의 그런 분석도 되게 중요하지만 변동성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치 투자, 장기 투자는 미국에서도 개인 수급을 보는 것처럼 이런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도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조금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2차 전지를 엄청 중요하게 봐서 여전히 중기 비중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7월달 좀 때렸다 하더라도 들고 있는 부분을 아직 처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 주도주 시장의 주도 섹터 아주 가장 큰 거를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개별주도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개별주 중에서 좀 괜찮은 급이 높은 거 말씀드려요. 제가 개인적 매매하면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보면은 요새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작은 거 장난치고 뭐 저것들 사라 그러고 팔고 사실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실제로 거래도 많이 되고 시장에 큰 돈이 몰리는 쉽게 말하면 큰형님들이 하는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주 가끔 가다가 제가 일부 비중은 뭐 시총 좀 작은 거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 같이 매매하는데. 그렇다 해서 아주 사놓고 그냥 무조건 장투하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심심하지도 않습니다. 시장의 주도적인 그 다음에 빅머니들이 실제로 사고 파는 쉽게 말하면 가끔씩 제가 수급 매집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종목을 찾으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유리하고 투자나 매매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다 많이 알고 계실 거라 보는데 그런 측면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희 채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교란했다. 그런 시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 되면 그 월 초에 그 월의 추세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어제는 삼성전자 때문에 실제 9월의 추세는 다음 주에 나오리라 봅니다. 자, 우리는 8월달 조정을 잘 마무리했어요. 포트 잘 가지고 있었고 저점 매수했고 단기 매매도 잘하면서 들고 왔고 나름을 9월 준비하면서 저점 매수하면서 2차 전지를 좀 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들하고 포스코도 보고 있는데 자, 9월장이 어떻게 될 거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주말에 고민하고 다음 주에 특히 더 중시해서 봐야 되는데 자, 아직도 제가 매크로 얘기를 드리죠. 자, 시장에서 매크로 얘기를 하죠. 금리가 어떻다, 환율이 어떻다. 이거는 뭡니까? 아직 시장이 덜 안정된 거예요. 그 뒤에 수치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심을 하고 더 면밀하게 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 2차전지 반도체. 갑자기 반도체가 막 뛰어나오죠. 어제 삼전이 막 올라가니까 또 반도체에 대한 엄청 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도 조절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 바이오도 잘 가려다가 어제 고금리 때문에 좀 눌려 있고 종목들이 좀 약해지고 있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예전에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갑자기 삼전을 통해서 갑자기 자기의 부가 그 몸뚱이를 막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제 확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그렇게 큰 장대 양봉 맞은 게 아주 간만에 보는데 나 여기 있다 이런 거죠. 하지만 개인 수급이 이제 만만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뭐 되게 단타도 치고 하지만
예, 수급적인 실질적인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어렵죠. 예, 솔직히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말씀을 안 드리고 깊이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그 전 정권맨들은 깊이 하는 것보다는 넓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그걸 많이 추구하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상승, 그 다음에 중국의 여러 가지 경기 문제 있지만 특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저는 서서히 안정화되는 과정이다. 근데 시장은 되게 스마트합니다. 우리가 그 시장의 일원들이에요, 그죠? 물론 되게 큰 애들도 있고 기관들, 외국인들, 우리도 개인도 있지만 한 번에 처음에 나올 때 악재들이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다가 그게 더 악화되거나 더 확산되지 않으면 서서히 시장은 적응을 합니다. 그 적응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 빠졌을 때 밑에서 겁나 물론 현금 비중도 조절해야 되겠지만 과정이 더 확산되지 않으면 그때가 되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8월 조정장 때 우리는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중국 백개원이나 뭐 그 미국의 엔비디아, 그다음 잭슨홀 미팅, 미국 경기 지표들 계속 보고 있지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반복을 드립니다. 실제로 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지표에서 특히 증시에서 표가 제일 잘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매크로나 지표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포트넷 조정하시면 돼요. 별로 겁낼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중기가 어떻다, 그 다음에 매크로가 어떻다 이런 얘기 다 드리면 이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갖고 있는 포트에 대해서 자기 스타일이 다 있으십니다. 그죠? 근데 저는 다 말씀드려요. 근데 이걸 다 하느냐? 저는 거의 다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같이 하시는 투자 펠로분들도 그렇고 제가 포트로 좀 데리고 가는 분들은 뭐 돈이나 종목이 한정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들어봐야 종목 4개에서 뭐 단기는 한 6개, 7개 뭐 이 정도로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뭘 살려면 현금 있는 걸로 사든지 뭐 팔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 면이다 보니까 우리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나 제가 경기 같은 이런 전반적인 매매를 드릴 때는 뭐 가끔 개별주도 드리잖아요, 그죠? 그 매매, 단기 매매, 기술적 매매, 매크로에 대한 큰 시황 이런 것도 드리니까 자기에 맞는 거 들으시면 돼요. 그렇다 해서 너무 크게 몰빵이나 집중 투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외 어떤 포트 내지는 전반적인 분위기나 단순한 그런 것들은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 미국을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여전히 매크로를 보고 있어요. 어제도 사실 그 non-farm 실업률 같은 게 시간대 임금 상승률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 시장이 나오고 미국이 딱 올라갔거든요. 금리도 좀 떨어졌어요. 금리도 제가 기준으로 잡는 안정권에 들어갔다가 막판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 보면 지표를 조사하는 그 기관들이나 지표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되게 급한 것도 있고 뭐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약간 중구난방일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어제 미국도 뭐 거의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스닥이 팡팡 못 치고 가는 거는 아직 금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 연준이 겁을 주고 있잖아요. 연준이 시장을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여전히 물가가 잡히고 있다 하지만 경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금리나 기대하지 마. 그냥 고금리는 쭉 갈 거야. 왜 그러냐면 그때 70년대 80년대 올쇼크 때 말씀드렸지만 이 물가라는 거는 정말 고질적이고 아주 끈적끈적하잖아요. 스티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준에서 좀 해이해진 모습 보이면 언제 또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특히 미국은 소비가 정말 70%나 되는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 소비에 근간되는 것은 고용이고요. 자, 그리고 연준이 가장으로 보는 목표, 연준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적혀 있어요. 어디 나라나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의 목표는 뭐냐? 물가 안정이죠. 물가를 잡는 겁니다. 그만큼 인플레가 중요한 거예요. 10수년간 인플레가 안 오고 디플레 시대였다 해서 또 그렇게 되겠지. 구조적으로 지금 변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자본의 비효율성, 신냉전, 글로벌 밸류 체인의 수십 년 만의 변화, 이것 때문에 쉽게 다시 저금리로 간다, 물가 금방 잡힌다, 이제 디플레 시대 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요. 뭐 저금리로 좀 저출생이 되고 고령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더 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최소한 올해나 내년 정도 보는 것들은
이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물가를 경계하는 게 맞다. 이게 사실 연준의 가장 큰 목표고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연준이 보는 건 뭐죠? 금융 시스템 안정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금융은 뭔가 안 좋거나 불안하게 생기면, 특히 SVB 같은 사태 생겼을 때 온갖 그 정책이나 사람들이 심리를 누르면서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켜야지만 이 경제적인 자본주의 경제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두 개는 어디 가나 다 똑같이 원칙으로 삼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원도 그 두 개, 물가 안정과 금융 시스템 안정이 원칙이에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미국의 연준은 세 번째 목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용 안정이에요. 고용 안정. 자, 미국은 소비가 엄청 중요한 나라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근간되는 거는 사람들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근래도 그렇지만 고용을 되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경기가 불안하거나 안 좋았을 때 2000년 초반도 그랬고 2008년에도 서프라임 때도 그랬고요. 그때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봤는데 워낙 그 고용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미국의 고용이 안정돼야지 경기 안정된다는 얘기는 저도 십수년 때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보는, 실업률을 보는 이런 지표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서만 이제 그만할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제가 사실 요 뒤에 적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86번가 유튜브입니다. 정강화 대표님이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고 상무님이 계세요. 아주 오래된 수석 애널리스트 분들이신데 이분들 유튜브 구독하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들이 이런 미국의 매크로 같은 거는 설명 정말 잘해 주십니다. 그냥 양심적인 방송, 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좋은 거 제가 추천드리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좀 더 보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결론은 미국 고용이 쿨다운하고 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미국의 고용을 잡는 기업들은 서서히, 그 다음에 워낙 지금 핫했잖아요. 일자리 하나당 그 일자리 구하는 구인이 2명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1.5나 1.2까지 떨어져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정이 되기 위해서, 안정이 되는 과정에서 물가가 잡히는 과정이니까 이 고용에 대한 쿨다운, 이 등락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뭐죠? 물가나 이제 그 고용 안정,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그 연준이 일단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리 동결하느냐? 저는 동결한다 보거든요. 9월 달도 마찬가지로 9월 20일입니다. 11월 달도 그래 사실 봐요. 그런 과정에서 경기가 혹시 박살나지 않느냐? 이게 정말 미묘한 거잖아요. 진짜 미묘한 거거든요. 연준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이 조금 이제 쫄아 있는 거죠. 혹시나 뭔가 팍 튀어나와서 이 고금리 때문에 경기에 기세가 더 가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투자하는 것들은 주식이지 않습니까? 특히 금리나 이쪽에 더 민감한 게 나스닥 성장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플이든 엔비디아 기준 잡으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애플도 엔비디아도 살짝 8월달 조정 이후에 반등은 주고 있죠. 하지만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긴축이, 우리 고금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더 기선하지 않을까, 고용이 더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과정을 보는 적응기라 저는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아직도 금리 높은 건 알고 있어. 연준의 강한 의지는 알고 있어. 그래도 언젠가는 금리 인하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거를 연준이 눌러야 돼요. 그게 미국 매크로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물가도 잡히고 고용도 적당히 가면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미국 경기는 서서히 연착륙시킨다. 이게 연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뚝딱뚝딱 거리면서 금리 팍팍 올리면서 뭐 주식 막 급락하고 또 올리다가 뭐 금리 어떻게 해야 된다, 온갖 그 기대와 정시가 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래돼서 올랐던 거잖아요. 자, 뒤에 잠깐 보여드릴게. 이게 결국은 뭐냐? 딴 거 다 필요 없고 단순하게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10년물 금리예요. 장기물 금리인데 요번에 보면은 이 언제죠? 7월 달에 괜찮았죠. 4%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8월 달에 장이 조정받았습니다. 그게 미국 매크로에 안 좋았던 면이잖아요. 이 10년물 장기물 금리 이게 얼마까지 갔죠? 4.36까지 갔어요. 이때 급등을 하고 미국 뭐 미중 안 좋다 이럴 때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가 급등하니까 주식이 빠졌던 거거든요. 이때 고점이 언제예요? 4.36이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가장 위기 있고
엄청나게 다시 박살난다고 걱정됐던 그 금리랑 같이 보죠. 이게 차트의 위력이에요. 이 차트 안 보시면 절대 모릅니다. 이런 거는요. 스토리만 들어서 몰라요. 작년에 정말 힘들고 안 좋았던 최고 위기였을 때 금리랑 지금 금리가 거의 쌍봉을 이루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더 올라가면 안 되고, 자, 지금 얼마 전에 7월 달도 4%였잖아요. 이 4%대 장이 좋았습니다. 그때까지 시장이 용인해 준다는 거죠. 올해 3월 달도 장 좋았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꼭지치고 빠질 때긴 하지만 어제도 보면 빠졌다가 갑자기 좀 땡겼어요. 어제 약간 출렁거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10년물 금리가 4%대에서 추가로 가는 게 아니라 등락을 하든지 추가로 빠지든지 4%대에서 되면 안정을 찾을 거라 봅니다. 자, 미국은 그래서 여러 가지 매크로도 보고 고용이 어떻다 말씀 많이 드렸는데 10년물 금리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2년물 금리도 물론 보지만 그거는 이제 금리 동결하냐 마냐에 따라서 되고 9월 달은 동결한다 다 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를 항상 기준, 매크로 기준으로 보시면서 미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4%대에서 안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시 고점을 타고 돌파한다? 뭐 그럴 만한 요인은 지금 없어요, 별로. 자, 미국은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중국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중국은 길게 그렇게 봅니다. 시진핑이 공산당 1임 독재가 너무 강해져서 체제가 경직돼 있다. 지금 벽계 위안이 부도나 파산이 날 것 같긴 해요. 헝다가 지금 2년 3년 걸리면서 정리를 또 하고 있는 수준인데, 물론 공산당 내에서 외화 부채는 많이 적고 비중이 적고 자기 내부적으로 돌리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뭐 어떻게든 뭐 953든 눌러 주치든 갈 거라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 있잖아요. 자, 근데 그걸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GPS 보면 됩니다. 중국을 뭘 보냐면 밑에 적어놨는데, 중국 위안화 보면 돼요. 위안화 보면 됩니다. 중국은 사실 물가는 되게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부양도 충분히 시킬 수 있지만 뭐 돈을 팡팡 풀기에는 위안화가 사실 불안합니다. 중국은 사실 작년부터 그랬죠. 중국은 그래도 불안하지만 사야 된다. 몇 번 싸대기 맞으면서 배신감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뭐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어쨌든 안정을 저것들 독재를 안정화시키고 이제는 이제 경기 부양을 시킨다 보는데, 이 부동산 문제들, 오랜 고질적인 문제들이 터진 거잖아요. 그것도 시진핑이 담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사실 위안화만 보면 돼요. 위안화 보면 얘들이 하는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외자 유치 투자 들어오세요. 그 다음 얘들이 사실은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뭐 지금 물가가 낮기 때문에 굳이 얘들이 위안화를 낮출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의 소비력, 구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위안화 강세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태인데 위안화 계속 약세로 가고 외자들이 빠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중국 정시에서도 아마 자기들이 좋다, 뭐 잘할 거다, 괜찮을 거라 말을 해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환율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기준입니다. 제가 이것저것 복잡하게 다 보지만 결론에 된 것들을 항상 심플화시키고 판단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력으로 보는 지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보세요. 작년 2022년 10월달, 9월달 엄청나게 안 좋았을 때 그때 1달러당 7.36 위안 갔어요. 똑같죠? 지금도 거기서 경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보다 혹시 상단을 좀 더 열어놓겠다 말씀드렸어요. 생각보다 중국이 더 빌빌거리고 시진핑 하는 꼬라지 보니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저번 고점을 돌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나 글로벌 경기 이런 것들은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이 무조건 좋다, 뭐 중국 무조건 나쁘다, 그럴 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정도를 가져가면서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미국, 중국에서 온갖 부양책들, 특히나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엄청 힘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달러를 팔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지금 달러 외화 보유고는 3조 달러가 넘죠. 여전히 세계 1등이고 독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근본적으로 외환위기 온다, 저는 그런 가능성 되게 낮게 봐요. 말이 안 된다 보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위안화가 떨어지면 좋은 겁니다. 똑같은 거죠. 아까처럼 얼마 전에 7월 달에는 밑에도 얼마 전에 7위안 넘었을 때도 괜찮았어요. 이때 중국을 많이 볼 때는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 고점을 돌파할지가 세상이 겁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처에서 경기가 나오고 좀 떨어지죠. 그리고 미국 중국 관계도 봐야 되겠지만 저도 7위안이 7.2나 7.23 정도에서도 괜찮고 조금 위에 열어놨기 때문에 좀 가더라도
아까 미국의 금리보다는 중국 위안화가 조금 덜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표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다. 온갖 미리 그 뉴스도 보고 이것저것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실제로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은 자, 미국의 금리, 그 다음에 중국의, 물론 홍콩 중국의 주가도 저는 봅니다. 하지만 기준은 위안화로 보시면 돼요. 예. 이거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 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위안 초반에서 안정되면 되게 좋다. 예, 그 정도로 이번 주는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서 미국 중국 얘기는 끝낼게요. 여전히 안정화되는 과정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9월 추세가 되게 중요해요. 자, 9월 추세가 여전히 제가 그게 파악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 보는데 8월 달에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중국이 좀 더 안정화되는 과정이라 보고 아까 말했던 숫자들이 좀 되면 당연히 반등을 하겠죠. 하지만 전고점 훌쩍 넘어간다? 그거는 쉽지 않은 게 여전히 미국이 9월달 특히 11월달에는 금리를 인상한다 보는 데가 많잖아요. 아직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11월달 FOMC 전까지 크게 반등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가봐야 전고점 근처 아니면 횡보 이 정도를 사실 저는 9월달 보고 있는 겁니다. 그 8월달에 조정 받았기 때문에 9월달은 양봉 정도 나와도 되게 좋은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디로 외국인이 힘을 더 쓰느냐, 여전히 개인 수급의 파워가 더 커지고 유지되느냐, 그러면 주도주가 항상 말씀드렸던 세 개 중에서 어디로 가느냐 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제는 반도체에 힘이 좀 빡 들어갔죠. 하지만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 다음 주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바로 날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가능성이 좀 낮아요. 자, 그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윤통이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오면 어떤 진보와 그 보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의 특징입니다. 어디가 좋고 나쁘고를 뭐 성향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 윤통이 지금 말하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2024년도도 재정을 긴축해야 된다. 지금 세수가 잘 안 거치고 국고가 바닥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 돈 안 쓸 수는 없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재정들이 좀 많이 타이트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 말은 뭐죠? 정부에서 돈을 많이 못 쓴다는 거예요. 자, 미국도 한번 그러면서 제가 그 8월달 리스크를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사실 돈을 찍으면 되거든요. 돈 찍는 거를 덜 찍는다는 거지 찍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대선까지도 나쁘지 않게 보는 거고 우리나라는 돈 찍으면 큰일 납니다. 환율에서. 자, 그래서 재정을 긴축하고 어쨌든 세수를 많이 받으려지만 많이 못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쓸 때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줄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우리도 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부에서 하는 재정 쪽보다는 그 한은에서 하는 통화정책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미국 금리가 더 오른다 만다 동결이다 11월까지 봐야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나 미국 그 통화를 계속 봐야 되는 우리나라 한은에서는 올해 초는 당장은 아니겠죠. 하지만 금리나 할 수 있는 모드로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 보는 거죠. 금리나 빡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모드도 있습니다. 자, 미국도 내년에 금리나 물론 하겠죠.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내년 하반기 정도 넘어가야 된다 보는데 그 전에 뭐 QT가 준다든지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보일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고 여전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돈 쓸 게 별로 없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향후적으로 물가가 잡히게 되면 통화정책, 금리를 안 올리고 있잖아요. 통화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부양책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다 안 올리고 유지한다는 게 시그널이 보이면 그런 면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보는 거시적인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되게 중요하죠. 보통 우리 내만여의 날이라 말하는 이제 콜드롭 위칭데이인데, 자, 9월 달에 있을 부분은 제가 8월 달에 이제 미국의 선물 같은 부분이 아직 정상적으로 자리가 안 매김했다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를 지금 날리기에는 지수를 더 상승을 추가적으로 팡팡 시키기에는 얘들이 선물 먹기 위해서 선물 매수를 덜 해놨다는 얘기예요. 예, 선물에 대한 코스피 선물 매수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는 시티은행에서 나왔던 보고서 때문에 삼성전자 많이 올랐지만 다음 주는 등락이 있을 거고
주도주 내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보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2차 전지 같은 거 조정하시면 돼요. 유지하든지 아니면 조금 빼서 개별주 들어가든지 뭐 그거는 포트 내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 진짜 반도체가 앞으로 치고 나가냐, 2차 전지가 지금 조금 풀이 주고 있는데 중기 비중 줄여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오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여전히 그 가능성 있게 보기 때문에 바이오는 조금 뒤에 보고 있죠. 아직까지 아까 말했던 금리 부분 때문에 사실 바이오가 우리나라 금리나 모두 빨리 갔으면 되는데 8월 달에 갑자기 미국 금리 올라가면서 약간의 바이오로서는 돌발악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더 민감한,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안 되고 성장보다 어닝이 잘 안 되는 바이오 섹터에서 저번에 기관들도 팔고 이번에 외국인도 좀 팔고 비중들이 좀 축소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장이 또 올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세계 주도 섹터 중에서 뭔가 바람이 안 잡혀지면 9월달에 횡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개별장이나 이쪽으로 보면 됩니다. 저도 그걸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맞춰 가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쪽을 저는 좋게 봐요. 왜? 8월달에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요. 삼전이 계속 슈팅하기는,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기는 저는 힘들다. 외국인의 수급 분석상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뭐 매크로 보시는 분은 다 보고 계시겠지만, 자, 30년간 20년간 잃어버린 일본, 잃어버린 시절을 거쳤던 2013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한참 아베 그때 총리 선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베가 되고 난 후에 그 작년 어떻게 분리석원 사고로 죽기 전까지 정말 일본의 물가를 상승시키고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아베가 정말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근데 기시다가 갑자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자, 일본의 경제 성장, 이 경제 반등이 정말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많습니다. 자, 워렌 버핏도 일본을 투자했잖아요. 제가 사실 이 일본이 포함된 물론 미국이 중심이지만 유럽과 일본 그다음에 미국이 이 선진국의 가장 기본적인 나라들이에요. MSCI DM에 편입된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뭔가 변화가 생기면 제가 보는 글로벌 정신 매크로에 대한 큰 수급이나 추세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미국에 덜 들어가고 유럽에 들어가려니까 유럽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조금 DM에서도 분산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어떤 거죠? 자, 미국의 금리를 보고 할 때 일본의 YCC가 어떠냐 뭐 이런 얘기 듣죠. 일본은 사실 물가가 워낙 안 올랐기 때문에 계속 자기 엔화 찍어서 일본은행에서 발행하면 그 부채를 정부가 가지고 그 돈으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경기를 계속 부양하려고 그랬고, 그 대신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눌러놨잖아요. 사실 마이너스 금리를 눌러서 글로벌 쪽에 연준이 쓰게 한 거는 일본이 가장 원조였습니다. 일본이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 원조국이거든요. 아직도 그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올라오죠. 지금 물가가 3% 넘었습니다. 이게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일본이 뭐 경기 GDP 성장률이 5% 6% 막 나오고 그래요. 물론 단편적이지만. 근데 그게 진짜 일본이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뭔가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미국에 대한 DM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달러 약세 요인이라 저는 보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경쟁되는 게 되게 많죠. 예전에 뭐 자동차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랬는데, 물론 그런 단편적인 보다는 제가 항상 보는 글로벌 머니에 대한 어떤 수급이나 추세를 볼 때 일본을 살짝 체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짧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YCC는 당장은 유지를 합니다. 왜냐? 아베 때 그렇게 하다가 좀 올라온다 싶어서 하다가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사실 물가에 대한 개인들의 심리는 정말 이건 중요하거든요. 인플레는 누르는 것도 어렵지만 디플레 살리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디플레 가지 않느냐. 이 디플레는 뭐냐면 결국은 그 나라의 국민의 심리 상태입니다. 돈을 쓸지 말지. 디플레 되면 돈을 안 쓰죠. 소비를 안 합니다. 인플레가 돼야지만 돈을 쓰게 되죠. 근데 인플레가 너무 심하게 되면 경제가 눌리고 경제가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격되면 돈을 못 쓰게 되는 거지, 인플레가 서서히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꾸준하게 디플레 가다가 YCC 정책이 변하면 미국 금리에 영향을 줘요. 그 정도만 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매크로 관련 그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나으실 분들은 저도 그분들 참조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의 디플레를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올라오고 실제 숫자도 올라오고 있지만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과 반대죠. 중국에서 빠진 돈들이 우리나라 일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인 투자와 자국인 부유층으로 도쿄에 있는 집값이 들썩거린다. 니케이 지수가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자산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흐름도 좋아지지만 여전히 일본의 서민들, 이 부유층 말고 있잖아요. 일본도 차별화가 심합니다. 지금 다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취미인데 일본 국민들, 서민들이 여전히 소비가 안 올라와요. 여전히 안 올라옵니다. 그냥 비싼 집이나 이 주가들, 정시들은 사실 국민들도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소비 회복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면서 일본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증시나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수십 년간의 일본의 변화가 어쨌든 경계 아니지만 뭐 변화를 볼 수 있는 시그널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일본은 좀 보시자는 의미고요. 그냥 항상 유럽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너네는 망하지만 마라. 저 2011년이나 2015년도에 얘들이 워낙 뒤통수 때리는 걸 많이 받아가지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많이 안정화시켰죠. 예전 전 그래 쉽게 금융 시스템 붕괴될 거라 보지는 않은데 뭐 그리스 같은 거 국채 금리가 엄청 올라 있더라고요. 아직 안정돼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유럽의 가장 중심은 뭐냐? 심플화 시키면 독일입니다. 어쨌든 독일이 가장 중요하고 유럽 경제의 중심인데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많이 커요. 그동안 어떤 시절에 너무 쉽게 적응했던 거죠. 근데 그걸 탈피하려는 노력이 좀 있는 부분이고 그 와중에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리스킹 얘기까 하면서. 하지만 중국이 바로 안 올라오니까 중국의 구매력이 쉽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여전히 독일이나 유럽은 쉽지 않다. 그 가운데서는 럭셔리 주식이나 특히 이제 독일에서 자동차 산업 유명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자동차 산업 주가가 보면 요새 별로 안 좋아요. 폭스바겐 같은 보시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리스크는 있지만 미국처럼 그런 많이 보지는 않고 너네들은 폭파만 하지 마라. 그 정도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조금 전반적인 뭐 글로벌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볼 거는 좀 많아요. 하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미국의 10년 금리, 유럽의 위안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9월달 돼서 어느 식으로 반등을 주는 쪽 갈지 반등은 찔끔가다고 횡보로 갈지 그 판단만 좀 하면 된다 봅니다. 주된 섹터 내에서 우리는 가장 포트를 시장 중심으로 보면서 맞춰 드릴 거고요.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은 차트를 좀 보세요. 차트를 보시는 게 아까 이제 그림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차트를 보면 너무 짧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3분봉, 2분봉, 스캘핑 0. 몇 프로 먹고 뭐 1%, 2% 뛰기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본인 성향이지만.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제 투자 성향과 같이 하는 분들은 그렇게는 못해요.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최소한 단기는 스윙 정도로 봅니다. 스윙은 단기 흐름 중에서는 좀 길게 보는 면인데요. 종목을 산다면 며칠 최소한 1, 2주까지는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최소한 10% 이상 많이는 20%, 30%까지도 투자 수익을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짧게 보지 마세요. 짧게 보면 볼수록 마음은 급해지고 할 게 너무 많아지고 길게 보면 볼수록 여유가 좀 더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차트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진짜 미국 차티스트가 연봉 진짜 높아요. 가끔 제가 선물 옵션 말씀드리고 외국인 변동성 말씀드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금리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같은 그런 거 보시면 차트 없으면 안 돼요. 다 차트로 분석하는 겁니다. 차트를 안 보시면 주식도 못 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향후적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보는 차트라든지 수급 분석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시리즈로 제가 유튜브도 제가 수익 모델을 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제가 오픈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가별로 적어놓은 거는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구체적으로 섹터, 테마 그리고 종목 매매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